이번 시간은 이어서 계획조선 시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계획조선의 시행 시스템은 우선 1955년 이전에는 교통부였던 해무청이 장기조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계획서가 작성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자금 중 원조자금 및 대충자금이 포함될 경우 별도로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으로 조직된 합동경제위원회와 협의하여 ICA 본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해무청은 확정된 건조계획서를 토대로 1년 단위로 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무청은 계획조선용으로 수입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외자구매처를 통해 구입을 지시하였습니다. 선박 발주는 실수요자 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물선 중 대형 철강선의 건조는 대한조선공사에 전적으로 할당했고, 목선은 조선업계 동업단체인 대한조선공업협회를 통해 산하조선소에 할당하였습니다. 목선의 각 조선소별 할당 기준은 최초에는 건조 능력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건조 능력이 없는 소형 조선소에 대한 할당이 문제시되면서 능력별 할당이 실시되었습니다. 어선 건조의 경우 약간 복잡한 구조였는데 1954년까지는 선주 측인 수산협회를 통해 수산업자에게 할당되었으나, 이후에는 수산업자와 조선업자의 각 축 속에서 할당 비율이 정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조선공업협회는 정부와 산하조선소 간을 중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하조선회사를 대표하여 정부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박 발주와 함께 수입 기자재를 포함한 필요자재도 정부가 대한조선공업협회를 통해 각 조선소에 할당했습니다. 해무청은 수요자인 선주와 공급자인 조선소에 건조자금 융자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융자 대상 규모 및 조건은 시기마다 또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조건과 정부 재정자금 사정의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1955년 7월부터 시행된 5개년 조선계획의 1차 년도의 경우 조선업자에 대해 총 건조비의 75% 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해무청 수산국이 별도로 추진하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의 경우는 수요자의 자가건조인 경우 수요자에게 80% 융자, 수요자 없이 정부가 발주하였을 경우 수주한 조선소에 80% 융자가 실시되었습니다. 융자금과 별도로 선박 건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도 추진되어 해무청의 5개년 계획에서는 20%, 조선장려법에서는 최대 40%가 규정되었지만 이승만 정권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조선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은 외자의 경우 정부 보유불, 원조자금, 내자의 경우 원조물자 판매 대전인 대충자금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고, 자금 방출은 주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조선 대상선박으로 표준선형을 설계하였습니다. 설계를 담당한 것은 1953년 교통부 해운국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선박 표준규격 조사회였습니다. 표준선형이 설계된 대상선박은 150톤과 100톤급의 화물선, 100톤과 70톤의 부선 등 총 4종이었습니다. 표준선형의 제정은 규격 통일과 반복 생산을 통한 공기 단축과 자재 전략, 생산력 향상을 통한 양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조선에 의해 건조되는 선박의 건조 가격도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건조 가격은 객선, 화물선, 어선으로 구분되어 규모별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0톤급 객선은 톤당 30만 원으로 총 성가 900만 원,
30톤급 화물선은 톤당 20만 원, 총 성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성가는 선박건조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장 가격보다 염가로 설정된 반면 계획조선을 담당하는 조선소의 이윤도 일정 비율로 보증하였습니다. 1952년 제1차 조선계획의 경우 총 330억 원의 건조자금 예산에는 건조를 담당한 조선소의 이윤으로 16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5%의 이윤이 보장된 것입니다. 해무청으로부터 계획조선을 할당받은 조선소는 할당받은 선박의 전체 건조 비중,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정은행에 예치하고 정부 융자액의 50%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하면 정부로부터 예정된 액수의 융자를 받아서 선박 건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 조선용으로 할당된 자재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시중에 방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계획조선은 단기간에 선박 확충을 목적으로 국가 전담기관을 통한 장기적인 조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선소별로 건조량을 할당하고 필요한 자재와 자금 역시 국가 통제하에 공급하는 구조로 태평양 전쟁기 일제가 시행했던 전시계획조선 시스템과 유사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표준선이라는 이름으로 정형화된 선형을 설계하고 이를 반복 생산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일제시기 전시계획조선과 동일했습니다. 또 계획조선을 위한 조선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도 동일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선박관리법의 제정과 이에 기초한 국가명령조선, 선박건조 승인제, 조선업자의 면허제, 기술자의 국가등록 의무화를 통해 사실상 자유로운 조선을 금지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제시기보다 국가주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시기 조선중공업과 조선우선은 일제의 조선 및 해운 통제를 위한 국책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민영의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이승만 정권기 이들 회사는 모두 국영화되었습니다. 이들 두 회사가 조선 및 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생각할 때 이들이 국영화는 사실상 조선과 해운의 국가경영을 의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계획조선 시스템과 일제의 전시계획조선 시스템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제는 전국에 산재한 중소형 조선소를 이론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조선공업조합과 같은 강력한 통제단체를 두었으나 이승만 정권기 대한조선공업협회는 조선공업조합을 계승했지만 국가명령을 대변하는 통제단체적 성격보다는 업계의 입장을 국가에 전달하는 동업단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또한 선박을 양도받을 선주, 다시 말해 수요자까지 국가가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계획조선에 필요한 자본을 미국이 통제하는 원조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사실도 다른 점입니다. 일제는 필요자금을 주로 공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수요자를 시장에 의존하고 필요자금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점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계획조선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